미국 조지아주 한 공장에서 30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개월간 미국인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보답하라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인들은커녕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공장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민 단속국이 체포했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리러 온 기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미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독일이 미국 투자를 철회했고 일본이 불공정 계약을 폭로했으며 인도가 미국과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의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 기술자들을 지켜낸 건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의 평범한 미국인 노동자들이었죠. 그들은 왜 외국인 기술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기에 전 세계가 주목한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한 걸까? 한국의 무엇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30년 넘게 자동차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제임스 톰슨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짐이라고 불러요. 47살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2년 가을, 제가 30년간 일하던 GM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44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죠. 아내 수자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엔 부족했어요. 대학에 다니는 딸 에밀리와 고등학생 아들 조쉬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3년간 저는 온갖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자동차 공장 경력만 있는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죠. 당신은 과잉 스펙이거나 경력이 맞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집 대출금을 내기도 빠듯했죠. 수자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학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24년 말 뉴스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라는 한국 회사가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8,000명을 고용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K-팝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 기업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있었어요. 미국 회사들은 문을 닫고 외국 회사들이 들어온다? 뭔가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었죠. 제 친구 토니는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일자리가 어딘들 어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을 제대로 대우할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하지? 문화가 너무 다르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자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당신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보다 나빠질 순 없잖아요. 2025년 1월 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대차 채용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수백 명의 구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절박한 표정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인 관계자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조지아의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말은 누구나 잘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알아?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다 만들잖아요. BTS도 한국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여긴 미국이야. 우리가 최고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불안,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1월 말, 저는 현대차 건설 현장에 첫 출근을 했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100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부지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2,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장에 들어서자 약 50명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40대에서 50대의 전직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었죠.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불안함이요. 단상에 6명의 한국인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무척 젊어 보였습니다.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저는 설비 총괄 책임자 김민준입니다. 통역을 통해 그가 말했죠. 38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사람이 총괄 책임자라니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남달랐어요. 날카로우면서도 진지했죠. 다음은 박수현이었습니다. 35살의 전기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그는 유머 감각이 있어 보였죠. 자기소개를 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통역이 전해주자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게 장난할 자리인가 싶었거든요. 이정우는 42살의 베테랑 기계공학자였습니다. 최서진은 31살의 여성 엔지니어였고요. 강태민은 45살의 품질관리 책임자, 윤재혁은 33살로 가장 어린 기술자였어요. 이들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수할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작업 지시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통역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미묘한 뉘앙스는 전달이 안 됐죠. 한국인 기술자들끼리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뭔가 뒤처진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도 그들은 따로 모여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더군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었어요. 빨간 것도 있고 발효된 것도 있고요. 저는 동료들과 속닥였죠. 저 사람들, 우리랑 섞일 생각이 없나 봐. 2주째 되던 날,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볼트 체결 순서를 잘못 이해해서 부품을 거꾸로 조립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건 박수현이었어요. 그는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말없이 바로 잡아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배울 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의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김민준과 몇몇 한국인들은 밖에 남아 있었어요. 비닐을 덮고 자재를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책임자가 직접 저런 일을 하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관리자는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김민준은 빗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로버트 공장장을 만났어요. 그는 현대차가 고용한 미국인 공장장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저 한국인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항상 저렇게 일만 하던데요. 로버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여기 오려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왜 그럴까? 미국의 최고의 공장을 만들고 싶어서야.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가 안 갔죠. 왜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 하지만 로버트의 다음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야. 그 사람들한테서. 2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죠. 아직은 몰랐어요.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2월 중순이 되자 현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은 새벽 6시면 현장에 나와 있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주말이라 대부분의 미국인 노동자들은 쉬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인 일로 현장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거의 전원 나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주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최서진은 전선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수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하지만 일정이 빠듯해서요. 조금이라도 더 해두면 좋잖아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월요일 아침 작업 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의 치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설계도와 2mm 차이가 났죠.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부품을 재주문하면 한 달은 걸릴 텐데요. 김민준이 조용히 부품을 살펴보더니 이정우와 뭔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역이 전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부품인데 현장에서 수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됐죠. 하지만 이정우는 이미 공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42년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6시간 동안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품을 깎아냈습니다. 중간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쉬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부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로버트 공장장이 제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짐,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야.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최정예 팀을 보낸 거지. 미국을 얕잡아 본 게 아니라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야. 그 말을 듣고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그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끼리만 뭉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최선을 다해 일을 완벽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접 온도를 잘못 맞춰서 이음매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강태민이 품질 검사를 하다가 발견했죠. 저는 혼날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조용히 불러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의 서툰 영어로 말이죠. 온도는 이 정도, 각도는 이렇게요. 그는 제가 직접 다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줬어요. 2번, 3번 시도 끝에 완벽한 용접을 해냈습니다. 퇴근길에 제 동료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까 최서진이 내 점심 도시락 떨어뜨렸을 때 자기 걸 나눠줬거든. 김치라는 건데 처음엔 매웠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박수현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저번에 내가 공구 못 찾고 있을 때 자기 거 빌려주고 갔더라고.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편견이라는 벽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점심시간엔 따로 앉았고 퇴근 후에 어울리는 일도 없었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장 동료로서의 존중이 생기기 시작한 정도였죠. 2월 말 공장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속도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죠. 우리는 조금씩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였을 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거라는 걸요. 3월 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 조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외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친구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자기도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나 뭐라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한국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하지만 수잔이 말했습니다. 당신 직장 동료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저는 윤재혁에게 부탁해봤어요. 그는 한국인 기술자 중 가장 어렸고 영어도 가장 유창했거든요. 윤재혁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영어 연습이 필요한데 서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 집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쉬만 배우려고 했는데 딸 에밀리도 흥미를 보이더군요. 첫 수업날 윤재혁이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음식 맛을 봐야 한국어도 잘 배워져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수잔이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이거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날 저녁 윤재혁은 저녁 식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수잔이 만든 로스트 치킨을 먹으며 그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 5달이 됐다고 했죠.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정말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대요. 조쉬가 물었습니다. 왜요? 잠깐 다녀오면 되잖아요.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장 건설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죠. 팀을 떠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도 연인도 뒤로 하고 타국에서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 박수연이 저희 가족을 한국식 바비큐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한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임을 연다는 거예요. 김민준을 포함해 6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그날 처음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수연은 자기가 어떻게 엔지니어가 됐는지 얘기해줬어요. 최서진은 한국에서 여성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말했죠. 강태민은 자기 딸이 미국 유학을 꿈꾼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민주는 과묵했지만 가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정우는 자기가 젊었을 때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얘기했습니다. 196년대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대요. 그런데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했죠. 미국에서 배운 게 많았다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돕고 싶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다음 날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정치인 마크 데이비슨이 공개 연설을 한 거예요.
뉴스에서 그의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크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미국인 우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환호했죠.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온 전문가들인데요. 하지만 마크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날 밤 토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마크 같은 사람들은 위험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거야. 저는 대답했죠. 설마 그럴까? 여기는 미국이잖아. 토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너도 알잖아. 나 같은 멕시코계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3월 중순, 공장 건설은 계속 순조로웠어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우리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공기 중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일주일 후에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요. 2025년 3월 12일 화요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맑은 날씨였고 공장 건설도 순조로웠죠. 오전 8시, 저는 늘 하던 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과 박수현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최서진은 전선 배치를 점검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9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검은색 SUV 5대가 공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 IC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죠.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모두 작업을 멈추시오. 이민신분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요원들이 현장 곳곳으로 퍼졌어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죠. 한국인 기술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준이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희는 정식 비자로 입국한 기술자들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월러스라는 이름표를 단 요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김민준이 항의했어요. 저희는 단기 상용 비자와 전자 여행 허가로 왔습니다. 합법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요원들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수현과 이정우, 그리고 윤재혁도 같은 상황에 처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요? 말도 안 돼. 김민준이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요원들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본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죠. 저항하지 마시오. 스티브가 소리쳤어요. 김민준이 비틀거렸고 다른 요원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최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녀도 거칠게 제압당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수갑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조였죠. 강태민이 항의하려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당신도 체포하겠다고요.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겨우 33살이었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게 분명했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비켜나시오. 로버트 공장장이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가 항의했죠. 스티브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하는 겁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한국인 기술자 6명 전원과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아니라 슬픔을 봤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믿어줘서 고마웠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들이 떠났어요. 현장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죠.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토니는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다음은 나 같은 멕시코계 차례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윤재혁이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잖아요. 박수연이 제 실수를 덮어줬잖아요. 김민준이 빗속에서 자재를 보호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공장 건설은 그날로 중단됐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사라진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봤어요. 마크 데이비슨이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 성공. 그가 엄지를 지켜세웠죠.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끌 수가 없었습니다. 조쉬가 울고 있었거든요. 윤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래요? 수잔이 아들을 안아줬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김민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해진 윤재혁의 얼굴도요. 수갑찬 박수현의 손목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체포 사건 다음 날 조지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크 데이비슨의 지지자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았다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달랐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불법 이민자 대거 적발. 린다 파커라는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내용은 선정적이었죠. 한국 기업이 미국 법을 위반했다. 값싼 노동력을 불법으로 들여왔다.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토크쇼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더군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청취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죠. 어떤 사람은 지지했습니다. 잘했어요. 미국인 우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반대했죠. 잠깐만요. 저 사람들이 정말 불법인가요? 확인이 된 겁니까? 논쟁이 격화됐어요. 라디오를 끄고 싶었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공사는 완전히 멈춰 있었죠. 한국인 기술자들 없이는 핵심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공장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로버트가 말했죠.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자들이 전원 구금 상태입니다. 법률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럼 공사는요? 우리 일자리는요?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연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죠.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 저는 식당에서 동료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누군가 말했죠. 솔직히 저 한국인들 좀 이상했잖아. 맨날 일만 하고 우리랑 안 섞이려고 하고. 토니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불법의 이유가 돼.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우리를 가르쳐줬잖아.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불법이면 추방해야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비자로 왔어. 내가 직접 봤다고. 전자여행 허가하고 단기 상용 비자야. 합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 비웃었어요. 내가 뭘 알아? 이민국에서 잡아갔으면 불법인 거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토니가 제 어깨를 잡았죠. 진정해, 짐. 지금은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오후에 마크 데이비슨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연설했죠. 우리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크가 제 시선을 느끼고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빙긋 웃었죠. 마치 승리를 자랑하듯이요.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수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오늘 뉴스 봤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시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윤형은요? 언제 나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딸 에밀리가 말했죠. 이건 잘못됐어요. 학교에서도 다들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 게 진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따라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토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짐, 조심해. 마크 쪽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내가 한국인들 편든다고 소문나면 곤란해질 거야. 저는 물었죠. 그럼 어쩌라고? 거짓말을 해야 해? 토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야. 나도 멕시코계라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 한 번 찍히면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한국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까, 아니면 제 안전을 지켜야 할까? 수잔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거요. 다만 그게 제가 될 용기가 있는지는 몰랐죠. 3월 중순 캐서린 윌슨 상원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지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몇 년을 노력한 정치인이었죠. 이 사건이 터지자 직접 조사에 나선 겁니다. 로버트 공장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윌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현장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하대요. 누가 나설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망설였습니다. 나서면 마크 편의 공격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윤재혁의 떨리던 손도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데이비드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더 동참했죠. 토니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잡한 표정이 보였어요. 멕시코계인 그로서는 더 위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윌슨 의원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단호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톰슨 씨.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증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일했던 경험을 자세히 말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가족을 떠나 왜 여기 왔는지요. 윌슨 의원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물었죠.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전자여행허가와 B-1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어요. 둘 다 합법입니다. 그럼 왜 체포한 거죠? 제가 되물었어요. 윌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ICE는 그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서울 본사에서 월급을 받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완전히 합법이잖아요. 윌슨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ICE는 이미 언론에 발표했죠. 후퇴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윌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크 데이비슨이 재선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 공장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짐, 자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심각해.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로버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건설이 불가능해. 특히 전기 시스템과 자동화 라인은 말이야. 미국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 설마 그 정도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차가 쓰는 기술은 최첨단이야. 전기차 배터리 통합 시스템, 자율주행 테스트 라인. 이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미국은 10년은 뒤처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 3개월은 지연될 거야. 최악의 경우 한국 본사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이 아니야. 부품업체, 서비스 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개 일자리가 위험해. 조지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지.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마크 데이비스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로버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겠지. 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의 냉소적인 말투가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린다 파커의 동료였죠. 톰슨 씨,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일한 경험을 듣고 싶어서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죠. 기자가 웃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도할 겁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조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뭘 보고 있니? 제가 물었죠. 아들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자동 번역으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한국에서 엄청 화났대요. 조쉬가 말했죠.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 상품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온대요. 이게 국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의 인종차별, 동맹국 모욕, 기술자 인권 유린.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큰일이 났어. 단순히 조지아 문제가 아니야. 한미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윌슨 의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진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게 엉망이 됐는데요. 토니가 보낸 문자를 읽었어요. 짐, 조심해. 내일 마크 쪽에서 반격할 거래. 우리를 친한파로 몰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친한파. 진실을 말하는 게 친한파가 되는 세상이라니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민준과 동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3월 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분노가 전 세계로 번져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더니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기업 지멘스가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한스 슈미트라는 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미국의 이민 정책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투자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독일까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수잔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데요. 독일은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 중 하나잖아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일본 무역대표부의 타나카 히로시가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미일 반도체 협정의 불공정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투자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이익은 9대1로 가져간다고요.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강도예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동맹국한테 그런 계약을 강요했다니요.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했죠.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인도의 IT 대기업 CEO 라메쉬 파텔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을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인도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인데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더군요. 회원국들에게 미국 투자 시 신중을 기하라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완전히 국제 문제가 됐잖아. 조지아 공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로버트 공장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지아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전체의 신뢰도 문제지. 점심시간에 저는 토니와 마주 앉았어요. 그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멕시코도 반응하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고하겠다고요. 캐나다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요. 짐, 이거 진짜 심각해. 토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전 세계가 미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야. 트럼프 이후로 미국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결정타를 날린 거지. 저는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한국 기술자 문제가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이래? 토니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한국인이지만 내일은 자기네 국민일 수 있잖아. 미국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오후에 윌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요.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윌슨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녀가 자료를 공유했죠. 국무부에서 받은 보고서였어요. 지난 2주간 미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독일, 일본, 인도뿐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동맹국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죠.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아시아 전체가 미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 철회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윌슨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2천억 달러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6명을 부당하게 체포한 것 때문에 2천억 달러가 날아간다고요?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녁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죠. 미국의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자유와 인권을 말하지만 동맹국 국민조차 함부로 대합니다. 러시아도 가세했어요. 미국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적국들이 이걸 선전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쉬가 물었어요. 아빠, 이게 다 윤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재혁과 한국 기술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우리 때문이지. 수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로버트 공장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짐, 한국 본사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일주일 안에 기술자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대. 그럼.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버트가 대신 말했습니다.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조지아 역사상 최대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조지아의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곧 깨질 것 같았죠. 한국인 기술자 6명을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토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지아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4월 초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항소했지만 이민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죠. 로버트 공장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장 건설이 최소 3개월 지연됩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본사는 대체 인력 파견을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왜요? 다른 기술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팀은 한국에서도 최정예예요. 같은 수준의 팀을 다시 구성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게다가 그가 말을 멈췄어요. 게다가 뭔데요? 제가 물었죠.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냐고요. 기술자들도 미국 가기를 꺼린대요. 그날 오후 마크 데이비슨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V에서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인으로 충원하면 됩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죠. 우리에게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거야. 우리 중 누가 전기차 배터리 통합 시스템을 다룰 수 있어? 누가 자율주행 테스트 라인을 설치할 수 있냐고. 아무도 없었어요.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공급업체들도 주문을 멈췄죠. 식당, 숙박업소, 편의점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식당에 들렀을 때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톰슨 씨,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단골이었는데 이러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토니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가 일하던 부품업체가 현대차 공장 건설 중단으로 직원을 해고한 겁니다. 멕시코계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잘렸죠. 그가 제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수잔이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에밀리 학자금 대출이 거부됐어요.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졌대요. 조쉬 대학 등록금도.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지아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프로젝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지방정부도 패닉 상태였죠. 신문 헤드라인은 매일 악화됐어요. 조지아 최대 위기, 수만 개 일자리 증발 위험. 하지만 마크 데이비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승리예요. 그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죠. 우리는 외국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김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추방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원망할까요? 미국을 증오할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중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비드가 제일 먼저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3개월간 일했습니다. 그가 썼죠.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우리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실수하면 화내지 않고 다시 보여줬죠. 다른 직원들도 증언을 시작했어요. SNS에, 지역 라디오에, 교회 모임에서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마리아가 식당 앞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우리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그녀 혼자였지만 곧 다른 상점 주인들도 동참했죠. 빵집, 세탁소, 서점. 하나둘 플래카드가 늘어났어요. 조쉬의 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청원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빠, 우리 반 30명이 다 서명했어요. 윤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알아요. 레베카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그날은 갔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며 말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회중들이 숙연해졌어요. 목사님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왔어요. 가족을 떠나 편안함을 버리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가 할 일입니까?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죠. 레베카 목사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침묵은 동의와 같습니다. 저녁에 지역 타운홀 미팅이 열렸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했죠. 마크 지지자들은 여전히 강경했어요. 법은 법이다. 불법이면 추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반박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직접 봤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들 편을 들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GM에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GM이 문 닫았을 때 절망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막막했습니다. 현대차가 왔을 때도 의심했어요. 외국 회사가 우리를 제대로 대할까?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제 실수를 덮어줬어요. 제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은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틀렸어요. 우리는 은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입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하던 자유입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수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틀 만에 1만 명이 서명했어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죠. 조지아뿐 아니라 전국에서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4월 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 최대 IT 기업 CEO 라메쉬 파텔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아침 뉴스에서 그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파텔이 단호하게 말했죠. 오늘은 한국 기술자들이지만 내일은 우리 인도 직원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수잔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인도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었어요. 실리콘밸리 IT 인력의 3분의 1이 인도 출신이었죠. 출근길에 더 많은 뉴스를 들었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회원국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요. 사실상 투자 자제 권고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와 협력할 수 없다. 그의 말이 전 세계로 퍼졌죠. 독일 총리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호주도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대요. 캐나다도 무역 협상을 연기했고요. 로버트 공장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그가 말했죠. 지난 2주간 미국에서 철수를 선언한 외국 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투자 철회 규모는요? 누군가 물었어요. 로버트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천억 달러예요. 더 늘어날 겁니다. 방안이 숨죽였어요. 점심시간에 TV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의존하면서도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토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죠. 짐, 이제 알겠어? 이게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야. 멕시코계, 아시아계 모든 이민자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에 월스트리트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요동쳤죠.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했죠.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없어요. 백악관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누적된 불신이 이번 사건으로 폭발한 겁니다. 저녁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조슈가 물었어요. 아빠, 이거 전쟁 나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밤늦게 윌슨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국무부, 상무부, 심지어 백악관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윌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추방이 이틀 후예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국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인 기술자 6명. 그들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었죠. 5월 초 레베카 목사가 긴급 지역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회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노동자, 상인, 학생, 학부모.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침묵하고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할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마크 데이비슨 지지자들도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 소리쳤죠. 법은 법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옹호하는 건 잘못됐어요.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일어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한국 분들은 매일 제 식당에 왔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팁도 많이 주셨고요. 그런 분들이 범죄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미망인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남편이 한국을 위해 싸웠어요. 한국을 지켰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부끄러워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동맹국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니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부모님은 합법적으로 이민 왔어요. 하지만 평생 의심받고 살았죠. 오늘은 한국인들이지만 내일은 저 같은 사람들 차례예요.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그녀가 말했죠. 병원에 인도 출신 의사들이 많아요. 이 사건 이후로 다들 미국을 떠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 없이 병원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도 목소리를 냈어요. 조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윤재혁 형은 제 친구예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요. 그런 분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게 정의인가요? 에밀리도 일어났어요. 저희 세대는 다릅니다. 딸이 말했죠. 우리는 국경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한국 기술자들은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레베카 목사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주 의사당 앞에서 평화 집회를 열겠어요. 한국 기술자 석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분 계신가요? 수백 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수잔이 제 손을 꽉 잡았죠. 토니도 데이비드도 마리아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수잔이 말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용기 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조슈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밤 SNS가 뜨거워졌어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죠.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크 데이비스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하지만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지아 주민의 60%가 한국 기술자 석방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캐서린 윌슨 의원이 전화했어요. 톰슨 씨, 의회에서 긴급 공청회를 연대요. 그녀가 말했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5월 10일 주 의사당 앞 광장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한국 국기를 든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예요. 하지만 오늘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30년간 GM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이 문 닫았을 때 절망했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막막했어요. 그때 현대차가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외국 회사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성실함, 헌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존중을요. 김민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않고 가르쳐줬어요. 박수현이라는 분은 제 실수를 덮어주기도 했죠. 윤재혁이라는 젊은 친구는 제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분들이 범죄자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만들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수갑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고 자랑했죠.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가요? 데이비드가 단상에 올랐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힘들 때 격려해줬고요.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이 완성될 수 없어요. 마리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해요. 한국 분들은 단골이었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죠. 제 음식을 칭찬해 주셨고 팁도 후하게 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나요? 학생들도 발언했어요. 조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혁 형은 제 멘토예요.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요. 형을 잃고 싶지 않아요. 퇴역군인도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말했죠. 한국을 위해 싸웠어요. 그때 한국은 폐허였죠. 지금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왔는데 이게 보답인가요?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처음엔 선정적으로 보도하던 린다 파커도 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고 있었어요.
집회가 끝날 무렵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자 석방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미국다운 미국을 되찾자.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우리 집회를 다뤘습니다. 조지아에서 이례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 기술자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만 명을 넘어 20만 명, 30만 명.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우리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미국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조지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5월 중순, 마크 데이비슨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전화했어요. 톰슨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 평판이 걸려 있어요. 협조하시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캐서린 윌슨 의원이 공청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톰슨 씨,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수잔이 걱정했어요. 여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마크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조쉬가 말했죠. 아빠, 옳은 일을 해야죠.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공청회 전날 밤, 마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현명한 선택을 해.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죠. 내 가족 생각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가족은 제가 옳은 일 하는 걸 원합니다. 5월 23일, 조지아 주의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언론도 수십 개가 나왔죠. 저는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3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6시에 나와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왔죠.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만들어냈습니다. 로버트 공장장도 증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이 가진 기술은 미국에 없어요.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놀랐어요. 정말 그 정도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통합 시스템, 자율주행 테스트 라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티브 월러스 이민국 요원도 출석했어요. 그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캐서린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그들은 B-1 비자로 왔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들었어요. 단기 상용 비자죠. 급여도 서울에서 받았고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스티브가 말을 더듬었어요. 취업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그가 변명했죠. 하지만 의원이 반박했어요. 설비 설치 지도는 취업이 아닙니다. 기술 자문이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까? 스티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장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둘러댔죠. 캐서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죠. 마크 데이비슨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스티브가 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났어요. 공청회 다음 날 판사가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체포가 부당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5월 말 김민준과 동료들이 석방됐어요.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2달 만이었죠. 톰슨 씨.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쳐 보였죠.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대할 줄은.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슨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 본사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마크 데이비스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어요. 지지율이 폭락했죠. 하지만 이미 떠난 국제사회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일본, 인도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 회의적이었어요. 투자 철회는 계속됐고 미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죠. 6월 초 현대차 본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상회의로 발표가 있었어요. 로버트가 우리를 모았죠. 한국 본사가 결정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술자들을 소환합니다.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됩니다. 방안이 충격에 빠졌어요. 무기한 보류? 그럼 우리 일자리는? 데이비드가 물었죠.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김민준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톰슨 씨,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김민준이 말했죠. 본사 결정이에요.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공장은요? 우리는요? 제가 절규했어요.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일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6월 15일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공항에 배웅을 나왔어요. 플래카드를 들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조쉬가 윤재혁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형, 꼭 읽어주세요. 윤재혁이 편지를 받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조쉬야, 한국어 공부 계속해. 약속이야. 박수연이 제게 작은 상자를 줬어요. 한국 전통 매듭 공예품이었죠.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톰슨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미국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조지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장 건설은 완전히 중단됐죠. 일자리는 사라졌고 경제는 침체됐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권리를 위한 주민운동을 시작했어요. 캐서린 윌슨 의원과 함께 비자 제도 개선 로비를 했죠. 데이비드, 토니, 마리아가 함께 했어요. 레베카 목사도 동참했죠. 우리는 매주 모임을 열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9월 선거에서 마크 데이비슨이 낙선했습니다. 주민들이 심판한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축하했어요. 한 걸음 전진한 거니까요. 10월에 연방정부가 비자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기술자들의 단기 상용 활동을 명확히 허용한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닿은 겁니다. 하지만 조지아 현대차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한국 본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10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본사가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버트가 전화했죠. 짐, 한국에서 대표단이 온대.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프로젝트 재개를 논의하러. 이건 희망이야. 대표단과의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기술자 보호, 법적 보장, 지역사회 협력. 우리는 모두 동의했죠. 10월 20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준과 한국 기술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톰슨 씨. 박수연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돌아왔어요. 김민준도 미소를 지었죠. 다시 일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조쉬가 윤재혁에게 달려갔어요. 형, 정말 돌아왔네요. 윤재혁이 조쉬를 안아줬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 약속 지켰구나. 오늘 아침 2025년 10월 28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8,000명 고용이 실현됐어요. 조지아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편견에서 이해로, 분열에서 연대로. 김민준과 함께 첫 번째 차량의 출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인에서 새하얀 전기차가 나왔어요. 메이드 인 조저, 메이드 위드 코리어. 사람들이 환호했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성실함, 헌신,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요.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함께 이뤄냈습니다. 조쉬가 윤재혁과 함께 완성된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에밀리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죠. 토니는 부품업체에 재취업했고 데이비드는 승진했어요. 마리아의 식당은 다시 붐빕니다. 한국 메뉴도 추가했죠. 김치찌개가 제일 인기래요. 레베카 목사는 한국어 성경 공부반을 열었고요. 저는 지금도 김민준과 함께 일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생님이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조지아의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봄을 느껴요. 새로운 시작의 봄을요.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와 서울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봄입니다. 지난 8개월, 저는 배웠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이해는 교류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 김민준이라는 친구, 그리고 함께 싸워준 조지아 주민들. 우리 모두가 만든 이 기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공장 라인에서 첫 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완성된 건 차가 아니에요. 신뢰와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아의 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게, 미국에게,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낸 모든 분들께 우리는 해냈습니다.